차등과 대등의 투쟁의 역사 이것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이 말이 부정당하게 여기고 나는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차등과 대등의 투쟁의 역사이다. 계급 투쟁은 지배계급의 횡포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피지배계급이 들고 일어나 지배계급을 무너뜨리는 투쟁입니다. 이것은 되풀이됩니다. 피지배계급이 계급투쟁에 승리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어 횡포를 차용해 계급투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계급투쟁을 영원히 종식시키려는 투쟁도 다시 계급투쟁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계급투쟁이 종식되고 계급운동사의 유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계급 횡포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람 차별하는 차등론이 그 핵심을 이루고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옵니다. 이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반론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등론일 수 있고 사람은 각기 달라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대등론일 수 있습니다. 자, 평등론이냐 대등론이라는 게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평등론자는 나와서 싸운다고 뽐내고 대등론자는 가만히 있는 듯이 보여 평등론이 정당하고 대등론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등론에 철저히 반대하고 평등론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강경파가 지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위대한 과업을 이뤄간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지배권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차등론을 지향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막스 이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한다고 표방하고 합니다. 평등론과는 거리를 두고 대등론이 차등론에 대한 대안을 여기는 대다수 민중은 배신을 거듭당하고 새로운 억압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사는 보람을 자기 나름대로 찾는 창조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급 투쟁이 간과하고 있는 역사의 진실이고 인류의 자랑입니다. 차등론에 대한 평등론의 투쟁은 정치 투쟁입니다. 정치는 차등론을 불매물리로 합니다. 본질적인 속성으로 합니다. 정치 투쟁은 폭력을 하수인에 삼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차등에 대한 대안이 대등이 아니고 평등이라고 하는 주장에 무리와 기만이 있습니다. 권력 탈취의 명분으로 삼 평등을 강제로 실현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권력을 휘두르어 차등을 더 키웁니다. 혁명의 영웅은 물론 그 후계자들까지도 지난 시기 제왕을 무섭게 하는 권력을 누립니다. 등자는 빼야 돼요. 이것은 계급 투쟁의 악순환입니다. 대등을 위한 투쟁은 평화적인 투쟁입니다. 평화적이라는 것만으로 말이 모자랍니다. 투쟁이 아닌 투쟁으로 하는 것이 대등의 본질입니다. 투쟁이 아닌 투쟁을 하는 방법을 예측할 수 없어 다양한 것이 대등의 양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해 차등론이나 대등론과 경쟁을 하면 대등론이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대등론을 정치 노선으로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등론은 이론이 아닌 이론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등이므로 대등론은 따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듯이 있으므로 차별에 논파하지 못하고 간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등론은 살아가면서 창조주권을 대등하게 발견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의의를 주장합니다. 이에 관해서 창조주권은 유튜브 방송에 많은 말을 했으니 들어보기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고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우리 공연예술의 대등창작 원리에서 했습니다. 지체재산, 사고, 기량의 차등을 자랑하고 극단화하려는 기득권에 맞서서 차등을 부정하고 대등을 실현하는 도전자의 혁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내부 혁명은 먼저 일으켜 차등 예술을 대등으로 바꿔야 인류를 위해서 크나큰 할 수 있습니다. 평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투쟁은 정치 투쟁인데 대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투쟁은 예술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술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차등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술은 본질적으로 문학은 본질적으로 대등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나빠도 된다고 하는 게 평등론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목적이
수당에 대한 모든 비난을 다 잠재울 수 있다. 아닙니다. 대등론에서는 목적이 좋으면 수당도 좋아야 된다. 수당이 좋아야 좋은 목적이 달성되었지, 나쁜 수단으로 좋은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배신이고 기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 대등론 혁명의 주역은 예술입니다. 문학입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 대등예술의 의의라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끝으로 다시 풀어밝힙니다. 인류 역사가 계급투쟁 역사라는 것은 사실의 일면을 과장해 말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오판하게 하고 빗나간 투쟁을 부추기나 합니다. 인류 역사가 차등과 대등의 투쟁을 역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대등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깨우쳐주어 인류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까 인도와 중국을 말했어요. 중국은 폭력혁명으로 평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질이 멸멸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등을 이룩하려고 하는 무형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갑갑해요. 아까 그런 중국은 모두 위협을 느껴요. 인도의 불량은 모두 동정해요. 모두 동정해요. 계급투쟁의 역사는 정치가 주도합니다. 정치는 차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정치라도 차등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투쟁을 거치고 차등을 재생합니다. 평등을 이룩한다 하면서 차등을 재생합니다. 차등에 맞서서 대등이 투쟁이 아닌 투쟁을 해온 역사는 삶의 진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술을 일꾼으로 삽니다. 일꾼이 진실해야 하고 진실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다 대등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예술도 있죠. 예술은 대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분에 충실한 예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등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술도 있고 대등의 구호를 외치는 예술도 있어요. 정치가 예술을 사로잡아 가만두지 않고 차등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차등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가 선결 과제입니다. 예술이 본질인 대등을 되찾아합니다. 대등예술이 당단에 자리 잡아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력한 것 가운데 힘이 있고 엉망진창인 가운데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차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중국의 길과 인도의 길이 다르다고 거듭 말할 수 있어요. 인도의 길은 실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길은 완전히 역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방만족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내고 아까 말한 공상을 해도 되고 소설을 써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많은 의견을 내는 것이 소중합니다. 대등론은 많은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차등을 평등으로 격파해야 된다는 데는 단일 노선, 하나의 해답, 확고부동한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문론을 한다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건드려서 여러분 당황해 할 것이고 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 강의가 정말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 이야기까지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토론하기 바랍니다. 이 대등론의 이상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런 강자들에게 결국 자기 나름대로 그냥 착하게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거가 정치적인 강자에게 이용당할 거라고 평등론자들이 얘기를. 대등론은 이용당하지 않죠. 각자 자기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삶을 즐기는데 누가 이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정치적인 게 다 개입이 되는 거니까는 그 정치 제도나 뭐 정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위 정치가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약화될. 자, 그게 뭐 얘기를 복잡하게 해주는데 평등론 이야기예요. 세상이 바르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거죠. 평등론은. 대등론은 말해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세상이 좋아진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세상이 나쁘고 제도가 잘못됐어도 나는 내 나름대로 내 행복을 즐겨 나가면 그게 세상을 대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세상이 일거에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삶을 유리하고 해나가면 세상이 차츰 좋아질 것이다. 예, 평등론은 세상의 일거에 좋아져야 나도 행복해진다. 세상의 일거에 좋아지기도 어렵고 세상의 일거에 좋아졌는데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등론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혁명을 한다면서 수없이 희생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총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몇 천만이 될 겁니다. 그 몇 천만의 죽음이 과연 값진 죽음이었는가? 그런데 이제 스님 강의 중에 말씀대로 상당히 조금 많이 나간 부분도 문학 외적인 부분까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문학을 하고 예술을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하는데 대등론적 발상, 학문을 그런 발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작은 결론이죠. 하나만 하더라도 학문을 하거나 작품을 분석하는데 예술을 이해하는데 문학 작품을 평가할 때 얼마나 대등론적 발상을 하고 있느냐, 그걸 평가의 척도로 보자. 그렇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 뭐 거창한 사상을 이야기했다든가 기교가 뛰어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등한 걸 발견하고 표현하는가. 대등은 일상적인 삶 속에 조용해. 무슨 마르크스를 끌어오고 누구를 니체를 끌어오고 그리고 범숙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등을 발견하고 그 삶을 즐기고 행복을 누리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외국의 뭐 거창한 거물들을 끌어와서 뭐 이러고 하는데 그렇죠. 한국의 철판은 이 대등론을 했다는 그래서 대립되는 그런 뭐 외국의 고명한 학설을 위해서 난 너 많이 안다, 너 모르지, 이런 지식의 차등론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4.19 혁명을 우리 조동일과 김지아가 기획을 해서 그건 사실이에요. 노선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걸 대등론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가. 두 사람이 기억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 후배 약간의 관여가 있었을 뿐이고 또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뭐 주동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휘둘렸다가 차츰 지나보니까 이렇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사태는 나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죠. 4.19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주어진 대로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상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알았어요. 그리고 크게 달라지는데 나는 완전히 객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그것도 알았어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생각을 못 할지 몰라요. 아니 뭐 어린 백성이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차등의 질서 속에 나도 한몫 끼어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아는 체 하면 나도 좀 알고, 응? 누가 외국 학생 얘기하면 나도 좀 안다. 이걸로 위안을 삼아 쓸 수 있어. 그리고 4.19가 터지고 나서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당이 없으니까 정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질서를 바꾼 거잖아요, 4.19는. 근데 선생님 대응문이라는 건 주어진 질서 속에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자는. 예.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덜컥 하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근데 대등론에서는 이제 그 질서를 바꾸기보다는 그 주어진 질서 속에서 나 그냥 행복하게 살면은 나중에 좋아진다. 아니요. 그런데 바꿨지만은 바꾼 것이 대부분 도로아미 탑으로 돼요. 바꾼 게 도로아미 탑으로는 게 뭐냐? 우리 일상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또 누가 바꿔주기를 기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비문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것이 조선시대에 그 하층 민중이 정말 그렇게 불량하게 살았느냐. 계급투쟁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막 수탈당하고, 막 처절하게 당하고. 어제 그 우리가 뭘 봤느냐 하면, 자산오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한 장면에 이제 다산이 쓴 거를 이용해서 아주 군포 때문에 그 환국 때문에 심하게 수탈당하는 백성들 나오고 다산에 씌워놓은 전량 자기 생식기를 토해내는 것이 그 장면에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사태가 있지만은 그 조선시대 농민이 그렇게까지 지옥의 삶을 살았는가?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거기도 문화를 창조했다고 하는 측면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도식적 사관이에요. 나는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농민은 수탈은 덜 당하고 수탈에 대한 비판 내지 동정은 더 받았다. 그럼 너 수탈을 적게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 간단해요. 인구비례로 군인이 많으면 농민이 불행해요. 인구비례로 군인이 많으면.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관리 먹을 거 하고 군인 먹을 거 하고 자기 먹을 거 셋을 농사를 지어야 돼요. 군인은 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안 짓고 얻어먹기만 해요. 그리고 군인을 더 먹이지 농민을 더 먹이지 않으면. 군인이 없으면 두 사람 몫을 하면 돼요. 세상에 어떤 놈도 밥을 두 그릇 먹질 않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군인이 많았어요. 예, 농민이 수탈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수탈을 고발한 무슨 문헌이나 작품에서 보이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군인의 수가 많고 적은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일본 농민보다 훨씬 적게 수탈을 받았는데 수탈을 많이 받았다고 떠드는 건 우리가 더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수탈을 많이 받았다고 떠드는 걸 들어서 우리 농민들은 너무 수탈을 많이 받아서 일제 식민지 통치가 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고 말하게 되버려요. 예,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탈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식의 논법은 다산이 애민시를 쓰고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지만 농민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다산은 몰랐어요. 근처에 농민이 다산 초당에 앉아서 그 참나무에 글 쓰는 자기보다 더 행복했을 수 있어요. 다산의 글을 읽으면 농민이 정말 수탈만 당하고 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민요시를 쓴다면서 농민의 수탈을 고발하는 시를 썼을 뿐이지 농민의 민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듣고 한문으로 기록한다든가 관찰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을 안 느꼈어요. 자기는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은
예,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상당히 오해를 낳을 염려가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토지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이 문제예요. 토지는 황무지도 많고 개간하면 돼. 노동력, 농업 기술의 한계와 노동력의 한계 때문에 한 사람이 몇 사람 먹을 농사를 짓느냐 문제죠. 농민이 두 사람 먹을 걸 지느냐, 세 사람 먹을 걸 지느냐. 세 사람 먹을 걸 지으면 자기 먹을 게 없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토질이 더 비옥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세 사람 먹을 거 지어도 농민이 괜찮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토질이 우리보다 더 비옥하지 않고 자연재해가 역시 더 많았어요. 농업기술이 하나도 더 발달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일본의 농민은 잘 살았고 우리 농민은 이렇게 수탈을 당했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일본의 농민의 수탈에 대한 얘기가 더 적어요. 그래서 문헌고증학적으로 보면 수탈을 많이 받았다고 떠드는 우리 쪽이 훨씬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그 문헌고증학의 함정이죠. 음지를 쓰면 증거는 인구별로 군인이 많으냐 적으냐입니다. 군인은 다 농민이 잡혀갔거든. 그래서 조선왕조가 뭐 애민을 했다든가 민본이를 했다든가 100가지 그런 정치 이념이 훌륭했다 이것만을 알고 군인 수가 적었어요. 군인 수가 그렇게 적은 군인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해온 다른 예가 없을 거예요. 무슨 인조 반정 같은 거 뭐 보면 몽돌이 드는 몇십 명 가지고 임금을 끌어내고 반정을 일으켜요. 군거를 군대 한 시키는 군세가 몇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몽군란 뭐 청일전쟁 보면 아, 이 조선왕조는 도대체 뭐냐만 남들이 말하는 예, 군인이 별로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가 실제로 군인이 몇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당하면 어땠냐.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났죠. 군인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의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본이라는 정치 이념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뭐 철학이나 사상이 이것보다도 실제로 군인 수가 적은 것. 그렇게 적은 군인으로 나라를 유지한 전례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군인이 그렇게 다른 모든 나라는 칼 가진 놈이 실권을 가졌어요. 어떻게 문이 무를 누를 수 있었나 조선은.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무지식이 부족하고 문약했다고 막 애국지사들이 핏대로 올리고 떠들었거든요. 그러나 임진왜란때 10만 양병설 가지고 말했는데 10만 양병설은 사실이 아니에요. 10만 양병을 했으면 될 것이다. 예, 10만 양병을 해도 일본한테 져요. 뭐 신립이 탕검대 전을 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싸웠으면 그래도 져요. 지고 나서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이 많은 나라는 절대로 의병, 일본에는 의병의 개념이 있을 수도 없고 없어요. 왜 얘기가 가면 이제 차등론의 계급투쟁의 입장에서 보면, 계급투쟁에서 보면 조선시대 농민은 끝없이 불량했어요. 막 죽자면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대등론의 입장 보면 그런 대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 대로. 억눌리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급투쟁을 무효로 하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더느냐? 아니요, 이게 역사 실성이고. 홍길동은 차등론자인가요? 이렇게 되고. 네. 홍길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홍길동이 뭐 그렇게 혁명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홍길동이 혁명을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나는 그런 반항아 그런 한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계급투쟁의 평등론이니까 보면 실패한 투쟁은 준열한 꾸지람을 받아들여요. 그 이명선이라는 사람이 쓰는 조선문학사 막수주에 썼죠. 홍길동이 합천의 인사를 습격한 것은 대실수다. 합천 영계사는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적으로 만들어 실패했느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혁명이 실패했다고 막 심하게 꼬지렸죠. 이명선의 조선문학사가 쫙 얄팍한 책인데 그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예, 실패한 혁명은 심하게 질타의 대상이 되죠. 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죠. 예. 대등문이 이제 나름대로 살고 이제 서로 배려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런 이제 태도인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나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등론에서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하나 어쨌든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저희는 어떤 혁명이나 투쟁이나 갈등의 극복으로 생각을 하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론과 맞물려요. 네. 상생과 상극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론이라 해서 상생만 말하는 게 상극도 있죠. 상극이 상생이고 상극이 상생인데 그런 계급투쟁론에서는 상극만 이야기해요. 상극만. 두 가지 다 있어요.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겪었어요. 탄압도 받았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그 속에 상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남녀 이제 차별 문제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전 여비에서 여자들이 그냥 엉둘려 살았고 여성 해방이 막 시급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엉둘리 산 거 사실이죠. 상극 있었죠. 그 사이에 상생도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피장파장이 아니냐, 피장파장이 아니냐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상생의 측면을 더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 우리 역사는 참으로 불량한 역사고 참 망한 역사다 하는 것이 민족 허무주의로 기울어지고 그게 그렇게 기울어지다가 일제가 총독부 통치를 하면서 비로소 질서가 섰다는 쪽으로 쉽게 가버려요. 매관 매직 막 이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 예. 관리가 자리를 맡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세습, 하나는 찬탈, 하나는 선거인데 찬탈보다는 세습이 조금 피해가 적고 세습보다는 선거가 조금 피해가 적을 뿐이지 조선시대 매관 매직은 막 지옥에 보내고 오늘날 선거제도는 천국에 보낼 거 아니에요. 선거제도에도 매관 매직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돈 써가지고 당선되고 정치 자금이 흐르고 그래서 그거는 극악하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차츰 더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줄여나가려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비판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수준하고 국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각자가 창조 주권을 발견해서 되는 거지 무슨 평등의 이념을 머릿속에 집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평등의 이념을 집어여서 선거를 하면 100% 찬성 이것이 모든 그런 매관 매직적 요소를 다 뿌리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차등이 극대화되어 버려요. 뭐 북한은 모르지만 중국에 가서도 선거를 할 때 단일 후보로 선거한다는 데서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후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반 투표라는데 인민대표자 대위 단일 후보입니다. 중국에. 찬반 투표를 해요. 근데 북한하고 다른 거는 북한은 100% 찬성이 나오는데 중국은 100% 찬성은 안 나온다. 그래도 낙선하는 법은 없다. 그것이 인민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썩어 빠진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가 훨씬 좋다. 그렇게 말해요. 중국 못 가시겠는데요? 네? 아니 그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단일 후보 놓고 선거한다는 건 다 알죠. 단일 후보요.
그래서 사실상 임명제죠. 그리고 100% 찬성은 아니니까. 북한은 100% 투표에 100% 찬성입니다. 중국은 투표도 100%고 찬성도 100% 아니에요. 심양에서 전통 민요 학술회의를 하면서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앉아가지고 뭐 같이 여러 가지 환담도 했어요. 중국 공산당에서는 욕을 해도 되는데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말하대요. 물론 조선족이지만 욕은 해도 되는데 글을 쓰면 안 된다. 북한은 욕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글도 욕도 해도 되고 글도 써도 돼. 그렇게 삼자 딱 비교할 수 있어요. 욕도 해도 되고 욕하는 말 글도 써도 돼요. 글도 써도 안 잡아가죠. 그리고 뭐 당 생활에 대해서도 중국하고 북한 사람하고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뭐 중국은 대단히 느슨하대. 서로 뭐 허심탄회하게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듣고 나도 참견도 하고 그랬어요. 100% 찬성과 중국, 우리는 100% 찬성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해도 됩니다. 그래. 그런 후배는 한 명이야.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그게 발전된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왜냐? 부르주아 썩어 빠진 돈 선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가 막히죠. 중국도 우리식으로 업적 점수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논문집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회지밖에 없는데, 집적이 있는데 논문 편수를 실어야죠. 논문 실으려면 편집자한테 수없이 뇌물을 줘야 된다. 썩어 빠진 부주자적인 작품인가 그게? 학자가 논문 발표하려면 그 편집자에게 그렇게 뇌물을 줍니다. 현금으로 줘야 된다. 야, 그런 현상이 다 있어. 자, 어떤 체제가 우리는 완벽히 훌륭하다는 말은 없고 다 결함이 있는데 시정 가능하냐, 시정이 어려우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시정 위해서 각자의 노력이 의미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게 있어요. 자, 얘기가 너무 앞서 나갔는데, 뭐, 학문이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누가 다루느냐, 아까 말했어요. 이거는 정치의 소관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안 맞네요. 학문은 공상을 해도 되고, 소설을 써도 되니까 해도 돼요. 또, 학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술이야. 예술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학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술은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